이 방송은 인체에 유해한 방송이므로 숙골 노약자 혹은 자칭 어버이들은 아이팟캐스트를 이용해 다운만 받으시고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열혈 애국 청취자 역시 수전증, 우라병, 불면증 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그런 증상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의 없이 인터넷과 트위터 등을 통해 밤새도록 라디오 반민특위를 폭풍 홍보하도록 하십시오. 홍보로는 성이 차지 않는 애국 청취자들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 분 앞으로 군자금을 보내주시고 다음 카페 라디오 반민특위로 망명하여 반민특위원으로서 열혈 애국 활동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늘이 점점 높아지는 게 가을이 다가오려나 봅니다. 언제 가나 했던 5년의 지옥 같은 생활이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네요. 휴, 토닥토닥. 그동안 고생했다고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 주자고요. 토닥토닥, 토닥토닥. 하지만 요즘 들어 참 불안해집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택시 안에서 라디오 뉴스를 들어도 온통 그녀 이야기뿐이네요. 정말 온 나라가 벌써 그녀 공화국이 돼버린 느낌이에요. 물론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개념을 단단히 쌓으신 분들은 끄떡도 안 하겠지만요. 반값 등록금이니 경제 민주화니 전혀 자신의 정체성과는 반대의 이야기를 내뱉는 그녀를 보면서 정말 올 연말엔 최우수 연기대상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녀는 5년 전에도 반값 등록금을 이야기했지만 지키지 않았고 경제 민주화와는 반대되는 정책만을 만들어냈다는 것 꼭 기억하세요. 꼭꼭 꼭이요. 여러분, 양치기 소년 이야기 아시죠? 양치기 소년은 혼자 외로운 나머지 정신분열에 걸려 나타나지도 않은 늑대가 나타났다고 구라를 칩니다. 처음엔 마을 사람들이 속자 헤헤헤, 저 바보 같은 것들, 난 또 구라를 칠 거야. 그럼 또 바보같이 속아 넘어가겠지?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또 개구라 뻥구라를 칩니다. 하지만 계속 속은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믿지 않죠. 결국 소년은 늑대에게 갈기갈기 찢겨 비참한 죽음을 맞게 된다는 아름다운 이야기죠. 아버지 때부터 수많은 국민을 속여온 그녀. 이제는 믿지 말아야겠죠? 구라의 끝은 대통령 당선이 아니라 비참한 말로 뿐이라는 것. 그녀에게 꼭 보여줍시다. 여러분! 그녀를 믿지 마세요! Don't trust her! 아무리 조중동과 공중파가 편파적으로 그녀를 감싸주어도 우리에겐 라디오 반민특위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스다. 라디오 반민특위 32회 방송 그녀만 모르는 그녀의 아버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학과 풍류와 낭만을 사랑하는 분입니다. 아, 네. 저희가 박사님 한 분 모셨습니다. 네, 저희가 아주 야심차게 저희 오랫동안 준비했잖아요. 박정희 경제편을 저희가 했었는데 좀 약하다. 뭔가 강력한 게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가 또 우주 최고 권위자 박정희 경제의 허구성을 증명하는 데는
거의 뭐 금메달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네, 곽동기 선생님. 아유, 부담되셔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예. 안녕하세요. 곽동기입니다. 예, 우리사회연구소. 예, 우리사회연구소 상임연구원으로 우주 최고의 연구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아, 근데 제가 또 얘기를 하고자 하니까 층수가 또. 높긴 예. 높더라고요. 올라갔다 얼굴이 보니까. 화끈거리는군요. 아. 네. 우리 사회를 연구하는 연구소인 거죠? 네, 네. 그렇죠. 우리 사회를 연구하는 데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자부하고 네. 있습니다. 네. 가장 적나라하게 파헤치면서 연구하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 연구소의 글이나 이런 것들 많이 참고하면 엄청나게 해박해지고 진보적으로 되죠. 최근에 어느 분이 대통령 다 된 듯이 활보를 하고 다니시잖아요. 아니, 요즘에 저는 네. 이제 원래 TV를 안 봤었어요. 라디오 아. 반민특위 하기 전에는 제가 한 몇 년 동안 TV를 안 봤는데 요즘엔 좀 까물 잃지 않으려고 공중파를 좀 보는데 TV를 보면은 요즘에는 이미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니까. 네. 아니, 원래 지금 현 대통령보다도 많은 보디가드를 거느리고 다닌다는 얘기도 있고, 또 다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시 좀 이게 위태로울까 봐서, 불출마, 종용, 협박 이런 것까지도 하면서 지금 아예 쐐기를 박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이분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다시금 지금 막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이 공주님의 아버지 시대의 경제 발전. 사실상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경제, 수출을 얼마를 하기 위해서 유신을 했다는 둥, 막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비로소 밥을 먹게 된 것인 그때인 것처럼 막 얘기되는 이런 박정희 대통령 업적 때문에 우리가 밥 먹게 된 것처럼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께서 좀 네. 보수적이세요. 그래서 보수적이신데 이제 제가 이런 일을 하니까 저에게 타협은 안 하시고 그럼 나는 이제 투표를 안 할란다. 좀 이런 쪽까지 오셨는데 이번에는 총선 때는 투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야권 연대 후보를 뽑으셨어요. 근데 뽑으셨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보수적이세요. 정통성을 되게 중요시하시고. 근데 어제 갑자기 TV를 보다가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아빠가 난 그 얘기에서 너무 놀란 게, 요즘 TV는 너무 박근혜한테 편파적인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 그치?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했죠. 그 정도로 심하고, 막 택시를 타도 스트레스를 받아요. 택시를 타면 막 무슨, 진짜 박근혜 찬양 일색인 라디오가 줄줄줄줄 흘러나오면서, 정말 이제 광기의 시대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 얘기를 자세히 하기 전에 저희가 제 역할은 해야 되니까 카페 동장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가을입니다. 예, 가을을 맞아 우리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알찬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근데 9월 15일 날 그 윤민석 씨 콘서트를 해요. 윤민석 씨는 바위처럼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제가인 경문이죠. 예, 그것까지 다 작곡을 하신 불세출의 작곡가신데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라는 콘서트를 하는데 6시 30분에 9월 15일 한양대 노천극장에서 하거든요. 예,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는 모여서 함께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라디오 반민특위의 큰형님이신 카리스마님이 아주 이제 의욕적으로 번개를 치셨고 6시에 한양대역 2번 출구 2호선입니다. 2번 출구에서 만나서 라디오 반민특위 깃발을 들고 가서 신나게 노래도 하고 윤민석 씨 후원 주점에서 맛있는 또 술도 냠냠 쩝쩝 먹고 이렇게 할 거니까 많이들 모이시고요. 중요한 건데요. 5년을 기다렸다 진보 2012 강연이 있어요. 그래서 9월 22일 한양대에서는 6시 강연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이제 박한영 선생님과 왜 박근혜 씨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지 그녀의 이야기를 공개 방송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6시 22일 한양대고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될 수 있으면 이제 자녀들이나 젊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날 또 정동영 씨 강연도 있고 그 다음 날은 이제 다음 날도 이제 훌륭하신 분들의 강연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곽동기 박사님 강연이 있어요. 네, 그런가요? 네, 제가 잘 몰랐습니다. 네, 많이들 들어주시고요.
23일에는 12시, 오후 12시 부산 동아대학교에서 라디오 반민특위 공개방송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두 번 들으실 분은 6시에 들으시고 KTX 타고 오시면 되고 부산에 있으신 분들 원래 이제 지역에서 그런 이야기 많이 하세요. 아, 왜 지역 정모는 안 오시냐. 네, 드디어 갑니다. 부산 경남 분들 많이 모여주시고 가서 우리의 꽃미모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들 모여주세요. 우리 꽃미모 어떻게 해야 돼? 아, 우리 가면 쓰고 갈게요. 자, 박정희. 진짜 지금까지 우리가 박정희 특집을 몇 번을 했습니까? 지금 1, 2, 3탄까지 했죠? 예. 이것까지 하면 4탄. 참, 이런 문제적 인물이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특집을 계속 해줘야 돼. 근데 우리가 유신 18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18년 동안 우리가 그 유신 18년이라는 거는 정말로 사회, 정치, 문화, 교육 전반에 거쳐서 그 박정희 찬양과 주입식 교육과 이런 걸 통해서 너무 이제 국민들이 공고하게 최면에 걸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는 것이 한순간에 되지는 않겠지만 저는 오히려 박근혜 씨가 대선 후보로 나오면서 다시 한번 우리 역사를 이렇게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요 기회를 좀 잘 살려갖고 우리가 그동안 당했던 최면실 지금 수십 년이 그 약발이 가고 있는데 가고 있으신 분들도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좀 깰 수 있을까 이런 기회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박정희 시대가 경제 발전의 시대다라는 그 신화가 있어요. 신화가 우리 사회를 완전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 개뻥이죠.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경제정책이라고 하면 사실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만든 것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면은 저희 어머니가 그 예전에 전태일 여사께서 분신하셨을 때 그때 청계 피복 공장에서 일을 하고 계셨거든요. 이른바 그 시다, 여성 시다 여공이셨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랑 말씀 나누다 보니까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어머니는 그 중학교 졸업하시고 바로 서울 가셨다는데 어떻게 생활하셨냐라고 하니까 뭐 봉제 공장에서 일했지 뭐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도 싶어가지고 그때 뭐 청계천에서 누가 청계 거기에서 분신하고 이랬는데 혹시 아냐고 하니까 그래 그때 한번 누가 해가지고 상당히 시끄러웠다고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주로 보면은 그 여공들이 주로 이제 막 밤에 잠 안 오는 약을 막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일하고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노동을 착취당했지 않습니까? 실제로 보면은 수출에 금자탑을 쌓아 올렸다라고 하는데 그 금자탑이 누구의 탑입니까? 그거 전부 다 우리 국민들의 탑이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국민들의 피를 쫙 모아가지고 그거를 미국 가는 배에다가 실어서 보낸 거죠. 그런 식으로 경제를 이제 세웠다고 해놓고는 그거를 한국의 경제 성장이라고 하니까 상당 부분이 열이 받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죠. 네. 저는, 저도 그때 봤거든요. 그 여공들이 이제 실제로 수기 일기 같은 거 써놓은 게 있어요. 전태일 여사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잠 안 오는 주사 있고, 인간으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리고 외국에서 있는 노동자들도 이제 뭐 먹을 게 없어서 막 술 같은 거를 막 담가 먹고 공업용 알코올로 이런 것도 있고, 근데 그렇게 착취를 했으면서 그런 여공들을 자기의 딸이다. 자기는 어버이 같은 마음이다. 난 정말 이거는 인격 장애라고 봅니다. 네, 거기 보시면 여공들을 좀 더 많이 밀집시켜서 밀어넣기 위해 가지고 한 층에다가 층을 분리를 시키죠. 그래가지고 위아래 층으로. 그래서 한 층에다가 1층, 2층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재봉틀에다가 여공들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쑤셔 박아 놓은 건데 저희 어머니가 중학교를 졸업하시고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 여고생 나이 때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 일을 하셨으니까 그 나이 때 쉽게 보시면 여러분들 자녀분들이나 조카들 중에 지금 뭐 그들도 지금 뭐 입시학원에서 지금 뭐 쑤셔 박혀가지고 있긴 하지만요. 그 나이 때에 이제 공장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모른 채 세상 물정도 모른 채 그렇게 가혹하게 이제 혹사를 당했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이 박정희 정부의 이 경제 정책이 정말 비인간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인간적임에도 불구하고 신화가 되어서 우리 곁에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녀와 함께. 근데 도대체 보통 신화라고 하면 2000년 이상의 이 세월이 흘러야 되는데 이 불과 이 30-40년 만에 신화가 되어 돌아온 원인과 배경이 있을 거다. 여기에는 이 박정희 경제를
다시 한번 세우고자 하는 여러 세력들의 가진 음모와 또 책동들이 있을 것 같지만 우리 사회 현상도 그러한 원인들을 한층 부르고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배경에는 바로 이 성장은 있지만 분배 없는 성장. 이런 속에서의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사실 일자리가 없는 속에서 사실 비정규직이 양상되면서 삶이 대단히 어려운 지경에 이르고 있다는 거죠. 삶 자체가 이제 우리 삶 자체가 파탄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마치 박정희 경제가 먹고 살고 해줬다. 일자리를 만들어줬다. 국민 소득을 높여줬다. 경제 성장을 일으켜줬다. 이런 신화를 만들어내면서 그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자 하는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이 박정희 경제의 이 비참한 삶을 가지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신격화되어서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사실 일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명박 정부도 얼마나 열심히 지금 일자리를 만들고 있습니까? 공공근로 해가지고 60대, 70대 아줌마, 할머니들 전부 다 길거리에다 모아놓고 쓰레기 주세요 해가지고 뭐 한 달에 몇십만 원. 그리고 수많은 이 독거 노인분들 전부 다 폐품팔이로 지금 내몰고 있고. 그리고 4대강 공사한다고 그렇죠. 또 일용직 노동자 양산하고 있죠. 또 어떻습니까? 영세 자영업자분들 가게 힘드시죠? 가게 하고 있는데 옆에 부인의 조카의 아들, 딸까지 온 가족이 전부 다 가게에 붙들리게 만들어 버리니까 뭐 실질적으로 보면은 실업률이 올라갈 수 없는 상황이 돼 있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를 일자리 창출의 이 은인이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진보적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뭐 박정희의 경제적인 그런 성과는 인정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수치적으로도 이거는 다 너무나 뻥이에요. 네. 그래서 세세하게 들어가기 전에 그 박정희 경제 시대 그 경제의 특징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특징을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실질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박정희 경제는 계획 경제죠. 그 상당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시장 만능주의에 빠져 있는 이제 이른바 지금의 뭐 이제 자본주의에서. 집권 세력이라든지 이른바 지금의 기득권층은 시장 만능주의. 시장에 모든 걸 맡겨야 된다. 그 사람들 맨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신봉하는 박정희 대통령은 어떠한 정책을 펼쳤냐? 계획경제를 펼쳤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냐 이거죠. 그것이 과연 박 대통령의 머리에서 나왔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박 대통령은 그죠? 젊은 시절부터 그분이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청와대 안에서도 일본 군복을 입고 칼을 차기를 즐겨하셨다. 그런 분의 머리에서 이런 고도화의 작전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 실제로 살펴보면 미국 쪽에서 상당 부분 그 메이드 인 USA죠. 그러한 작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이런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랜드 코퍼레이션이라고 미국의 연구소가 있어요. 그 연구소에서 찰스 울프라는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실질적으로 1957년도부터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입안하기 시작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57년도에 당시에 이승만 정부죠. 이승만 정부에는 부흥부라고 하는 국가 부서가 있더라고요. 이를테면 지금의 이제 재경부라든지 아니면 지식경제부 같은 그런 부서 중에 하나인데 당시에 부흥부 김현철 장관에게 장기적인 경제정책을 내나와야지만이 앞으로 이 원조를 계속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그 당시에 이제 장관이 한번 갈렸나 봐요. 그 다음에 이제 송인상 이 장관은 1958년도에 미국을 찾아갑니다. 왜? 장기적인 계획이 없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이 없는데 미국의 원전을 계속 받아야겠고 그러니까 58년도에 미국을 가는 거죠. 미국을 갔는데 그 당시에 허터라고 하는 미 국무장관 대리를 만납니다. 국무장관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국무장관 대리를 만나죠. 당시 국무장관이라고 하면 지금 뭐 힐러리 클린턴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있겠죠. 대리를 만나서 전적으로 이 미국의 요구를 좀 이제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미국의 오레건 대학 교수 5명이 자문역으로 초청이 되죠. 무엇을 위해서? 한국의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랜드 코퍼레이션의 찰스 울프 박사가 어떠한 계획을 내느냐? 이렇게 뽑아먹으려니까. 그렇죠.
뽑아먹으려니까 일단 빨리 거기도 좀 경제 개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이. 1961년도는 준비 기간에 놓고 62년부터 제대로 계획을 세우자라고 계획을 냈는데 실제 이 박정희 정부에서 추진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부분. 이런 61년을 잠깐 준비기로 하고 62년부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자 이런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진짜 이것과 거의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쿠데타와 박정희 정권을 딱 마련을 그렇죠. 한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경제개발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한미합동경제협력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경제협력위원회에서 협의기구를 통해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 나가죠. 그래서 한미경제협력위원회에서 이번에 올해 한국 쪽 어떻게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박정희 정부 와가지고 저희는 이번에 뭐 철강은 얼마, 뭐 자동차는 얼마 이렇게 했습니다라는 보고가 되겠죠. 그러면 그렇다면 내년도 계획은 이렇게 합시다라는 내용들이 한미합동경제협력위원회에서 전체가 조율이 됐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충격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진짜 충격적이네요. 저는 군사는 미국이 주도하에 우리 작전권도 가지고 있고 좀 굉장히 그렇다는 거를 옛날부터 알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럼 경제적으로 손 안 댔을 리가 없네요. 거의 미국의 주도하에. 근데 제가 듣기로는 이건 좀 벗어난 얘기인데 그 이라크 있잖아요. 이라크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전에 이제 다큐멘터리나 외국 뉴스에서 접했는데 미국이 처음부터 후세인을 세우면서 미국이 세운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의 박정희 시대처럼 네, 그렇죠. 미국의 대학 교수들을 파견해서 그 이라크의 경제 이런 성장 그런 거를 다 세우고 실질적으로 이라크의 경제가 지금 미국의 손아귀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흐름을 보면 1979년이죠. 1979년도에 이란이 예전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라고 해서 친미 정부가 있었어요. 이란이. 근데 그 이란이 79년도에 회교혁명을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아시는 호메이니가 정권을 집권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반미 성향으로 돌아서버린 거예요. 그러면 미국은 중동의 중요한 자기의 기지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황급하게 이란에 인접해 있는 이라크를 이렇게 사주를 하게 되죠. 그래서 자네가 앞으로 중동을 책임지시게. 그 당사자가 누구냐? 사담 후세인이었죠. 그래서 바로 이라크가 주도해서 이란을 쳐들어가서 전쟁을 하게 되죠. 네. 그것이 1980년부터 8년간 진행됐던 이란-이라크 전쟁이죠. 이란-이라크 전쟁 과정에서 이라크가 너무 이제 미국이 계속적으로 군수 지원을 해주니까 이라크가 너무 성장을 해버린 거예요. 그 이제는 미국 입장에서는 후세인 너무 컸는데 좀 손 좀 봐줘야겠는데 그래가지고 90년대에 이제 후세인을 손을 봐주게 되는 과정이 되죠. 우리나라도 비슷했잖아요. 그렇게 치면 18년간 그렇게 하다가 박정희 너무 난인데? 기어오른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이 미국 주도의 한국 경제를 만들어내는데 이제 경제개발 정책들을 실현해내는 건데 실제 미국이 왜 그러한 작전 계획을 짰었던가 이 배경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 당시에 경제 부분의 적기네요. 그렇죠. 그 당시에 60년대 전후한 시점에서의 그 당시 상황을 여러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50년대 후반이죠. 50년대 후반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들 스푸트니크 1호 기억나시죠? 저는 그때 안 살았어가지고 최초의 인공위성. 근데 스푸트니크가 무슨 뜻인지 모르잖아요. 그 소련 거거든요. 소련이 최초의 인공위성을 발사합니다. 그리고 유리 가가린 누군지 아시죠? 최초의 우주인. 그죠? 미국 사람이 아니죠. 찰스 내지는 뭐 데이빗 이런 사람들이 나가야 되는데 유리 가가린 이 러시아 사람이에요. 박사님 발음도 되게 좋으시네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뭐 우주 계획을 사실상 소련이 선도해 버리니까 미국은 상당히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사회주의 진영이 경제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이를테면 한국전쟁 이후에 이 미국은 장담을 했죠. 앞으로 향후 100년간 북한은 전혀 일어서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경제를 막 발전시키는 거죠. 그죠. 그러다 박정희 보니까. 당시에는 북이 훨씬 그렇죠. 높았죠, 지수. 사실상 이거는 한국의 보수 세력들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인정하냐면, 1970년대 중반에 한국이 북한을 역전했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가 집권을 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북쪽에 이제 북쪽 정부에다가 요구를 한 것이죠. 우리 이제 제대로 체제 경쟁을 하자라고 이제 주장을 했던 것이죠. 60년대에. 그 말은 뭐냐면
체제 경쟁을 선언했다는 건 뭐냐면 북한과 한번 붙어보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죠. 도전장을 내밀었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상당 부분 그 당시에 미국이 사회주의의 팽창, 아시다시피 도전장을 챔피언이 저기한테 내밀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도 실제 그때가 이제 북의 경제가 더 위에 있었고 우리가 한번 따라잡아 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 선언이나 이런 데서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상 한국 전쟁 이후에 여러분들 뭐 예전에 강호동 그 개그맨이 처음으로 이제 데뷔했던 호동이라든지 아니면 갓난이라든지 보시면 50년대 우리 경제 상황은 참 처참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 면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에 국민의 지탄을 받아버렸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미국은 당황한 거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이런 방향으로는 안 되겠다. 왜냐면은 핵심적으로 나온 구호가 뭐였냐면 4.19 때요. 못 살겠다 갈아보자. 그러더니 갑자기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이런 얘기가 막 나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통일 기운을 차단시키고 그리고 남쪽에 뭐 하나의 자본주의가 성장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이른바 그 쇼윈도 자본주의죠. 네. 쇼윈도 자본주의라고 하는 보여주기식, 전시 행정식의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 60년대 접어들면서 사실상 환경오염 문제가 대두가 되거든요.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회책에 나옵니다. 미나마타병. 이따이병 나오죠. 이따이가 아프다라는 뜻이죠. 네. 예. 수은 중독이나 카드뮴 중독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본 사회에서 이 거론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국이나 일본에서도 이런 공업 산업, 유해 산업을 더 이상 자기 나라에서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그러면 이게 맞물리는 거죠. 이거 조선진한테 넘기는 게 어때? 예. 이런 분위기가 그림이 그려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입니다. 정말 들을수록 속 터지네요. 그래서 일본의 한일협정, 박정희에게 한일협정을 체결할 것을 강요하는 형태로 그렇죠. 결국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차관 들어와가지고 한국 경제를 일으켰다라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쓰리쿠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갑자기 4.19 혁명이 터져가지고 이제 국민들의 분노가 포출하자 경제개발 계획이 나와버리고 갑자기 생판 처음 보던 키 작은 선글라스 낀 아저씨가 군복 입고 쿠데타를 해버리더니 갑자기 한일 협정을 맺겠다. 그래가지고 일본과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오는 이 모든 것들이 쓰리쿠션으로 딱 이렇게 맞아지는 그 부분이 뭔가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 그리고 실제 이 전반을 계획 위반한 사람들이 이게 메이드 인 USA의 작품이구나 이런 부분이죠. 네. 실제 한국의 경제개발 정책에 있어서 각 분야의 몇 퍼센트의 성장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미국이 원조를 통해서 조절 통제했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축에는 일본의 자본을 도입하는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 수출 중공업을 만들어냈다라고 하지만 실제 일본의 사양 산업을 그대로 들어오는 형태로 만든 것이 실제 한국 경제의 실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관련 질문도 있어요. 뭐냐면 일본은 한국 생산성본부와 일본 경제조사협의회의 공동 보고서가 있습니다. 한일 경제협력의 방향과 그 배경. 일본 사람들이 낸 이 보고서에 의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본과 후진국인 한국 사이에 수직적인 국제 분업 관계를 설정하여 저생산, 대외 의존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구조 및 노동력 시장 구조를 이것과는 대조적인,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났고 조선은 안 좋다는 거죠. 이것과는 대조적인 잘난 일본 경제에 결부시켜서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모순을 처리하는데 이바지한다. 이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짜증나. 이런 거 왜 방송에서 얘기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 그 대일 경제협력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장기영이라는 경제기획 원장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떠한 일본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냐면 일본의 대한차관은 일본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기 위한 대금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일본의 대한 수출품은 플랜트 중간 등이었으며 이로 인하여 한국은 수입된 시설계체의 유지 보수를 위해서 일본으로부터 부품 수입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지금도 그게 이어지고 있잖아요. 아니 IMF 터지고 나서 세계은행이 이거는 갚는 데만 써라. 뭐 해라. 딱 이러고서는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차관이라는 것 자체가 투자를 받는 게 아니라 사실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차관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이를테면 설비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차관으로 보면은 당시에 60년대에 이 보수적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저는 고향이 대구입니다만 제 고향 내려가면 사람들은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길게 말씀하지도 않아요. 박통께서 한마디로 정리하시죠. 고개를 끄덕이죠. 역시 박통 같은 분이 나오셔야지. 뭐 이런 얘기가 막 그래서 나오고 대구가 있는데.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도시가 아, 근데 저희 아버님께서는 완전히 이제 좀 전환을 하셨죠. 그래서 네. 저희 대구에서도 지금 식당을 하고 계신데 저희 어머니는 상당히 걱정하세요. 이러다가 손님 다 떨어진다고. 왜냐면 오시는 손님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게 또 이런 식으로 찍던 데를 또 찍으니까 대구가 이 모양이 꼴인기라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잠시 이야기가 세긴 했습니다만. 네. 그래서 당시 그 일본의 야스키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일본의 투자 원칙을 밝힌 건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국 경제 체제가 일본의 유리한 경제 체제로의 편입과 한국 경제 정책이 일본 경제 정책과 일관성을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일본의 대한 투자 정책은 일본으로부터 공여된 차관은 일본 제품을 구입하여야 하는 데가 주를 이루었으며, 공공차관은 한국 정부와 일본 경제협력기구 간에 합의된 특정 사업에만 공여된다. 이런 말도 안 형식으로. 되는 거 돈 줘놓고 내 것만 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죠. 일본의 세금은 무상으로 한국 정부에 지급되었고 이 돈은 미쯔비시의 제품 구입에 사용되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포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하였고 독점 자본 재원으로 대체되었다. 거의 그 자본이 그냥 너무 충격적이네요. 일본의 물품 구입비로 그냥 그대로 쓰인다라는 거죠. 우리 뭐 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 이런 걸 우리 국민들이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우리가 라디오 반민특위가 텍스트가 너무 많아요. 사실 한 회에 이런 거 하나만 빵 터트려줘야 되는데 빵빵빵빵빵빵 터지니까 우리 좀 이렇게 감질맛하게 밀당을 해야 되는데 너무 알려드릴 게 많다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네요. 이 하나하나 말씀들이. 내 남동생이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거든요. 근데 네.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추석이나 설 때 나름대로 홈플러스에서 선물을 줘요. 왜냐면 홈플러스 상품권을 줘. 그래도 그거보다 더한 경우죠, 이거는. 거기다가 우리는 한일협정 때 그냥 차관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여기에 조건을 비밀이 또 하나 주고. 숨어 있습니다. 네. 뭐냐면요, 이 차관은 제가 설비라고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일본의 제철소에서 낡아 빠진 이제 용광로를 떼가지고 한국에다 주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뭘로 잡히냐면 한국의 GDP 성장으로 잡히게 돼요. 왜냐면은 경제가 성장했다는 거죠. 빌려 아니 왔으니까. 그때 엄청 많이 떼갖고 와서 엄청 많이 심었으니까 엄청 그렇죠. 성장했네. 그게 전부 다 경제 성장으로 잡혀 있게 되죠. 야. 그래서 그 결과로 그 당시에 보수세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79년까지 그 당시에 박정희 정부 때 실질적인 경제 성장률이 평균 16.5%요?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말 바꿔 말씀드리면 그만큼 떼온 거죠. 근데 떼온 거는 외상으로 떼오게 되니까 빚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국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80년대였으니까요. 그때 제가 초등학생이었을 때도 그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외채 위기가 오고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4번째 외채 국가고 그러면서 1등은 멕시코, 2등은 브라질 이런 거 외우고 다녔으니까 그런 상황으로 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그 사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후대 주머니를 털어서 개인의 자기의 주머니를. 자기의 뭔가 경제 업적으로 만들어 그렇죠. 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후대의 그럴듯하게. 주머니를 털어서 자기가 번영하는 대표적인 사람들이 지금의 월가죠. 네. 아니 근데 보니까 박정희 시대에 이런 거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수치로만 봐도 성장하지 않았어요. 경제 성장이 9.3%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는 차관까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일본에선 벌어야 될 기계인데 그게 뭐 예를 들면 100달러다. 우리나라 들어오면 그 100달러 자체가 이제 소득으로 잡히는 거잖아요. 예. 이런 식으로 다 계산이 되었고 당시에 최고 물가 상승률 26.5%에서 29%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 실제로 수출 수입의 적자가 나기도 했고. 이게 문제는 수치가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렇죠. 차관이 들어올 때 이것의 소유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한국은 이 무엇보다도 이 자연스럽게 뭐 재벌 얘기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차관은 자근자근한 걸 가지고 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저희가 또 아무리 그 한국이 경제적으로 열악하다고 해서 뭐 자그마한 자전거 하나 뭐 이렇게 가져오진 않지 않습니까? 한 번 가지고 오면 거대한 공장 규모의 이런 것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문제는 이것에 누구의 소유로 가느냐 이거죠. 이거는 곧 한국의 경제인 중에 박정희 대통령과 끈줄이 닿아 있거나 연줄이 있는 사람 내지는 미국이 매우 우호적으로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차관이 갈 수밖에 없죠. 네. 결과적으로 경제 발전의 초장 단계부터 대기업 재벌이 이 복주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형성돼 버렸다는 것이죠. 보면 이 새끼들이 완전 주도 면밀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농업도 한번 다뤘으면 좋겠는데 이게 뭐 공업이나 뭐 상업, 뭐 무역 이런 뿐만이 아니라 농업에서도 그 당시에 일본이나 미국의 그 이제 씨앗, 종자, 동물들의 이런 품종까지도 우리나라 걸 거의 말살시키면서 그것에 대한 로얄티가 지금도 어마어마하고 우리나라 이제 순종의 그런 걸 살릴 수도 없는 지경으로 그렇게 파탄시켰더라고요. 네, 좋네요. 이거 농업 관련해서도 한번 본격적으로 다뤄보는 거. 그렇게 이렇게 수치가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박정희를 경제 대통령으로 기억하느냐? 저희 할머니들 세대에서는 그런 믿음이 굉장히 확고하시지 않나요? 맨날 하실 말씀이 우리 어릴 때는 밥도 굶었는데 박정희 시대 때는 뭐 밥은 먹고 살게 해줬고 뭐 칼라 텔레비전도 뭐 집집마다 다 들여놓게 됐고 우리가 뭐 자동차도 많이 끌고 다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건 굉장히 단순하고 일반적인 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The new song we all sing. We all sing the new song. Why another song when I sing the one song to sing? I met a melody. 오늘도 꽃잎이 지는 소리에 눈물 흘리는 아이 같은 남자. 훈이의 음악 다방에 훈이 인사드립니다. Was okay, but as it never goes away, it drives me insane. 요즘 연이어 들려오는 묻지마 범죄의 성범죄 소식에 우리 누님들이 불안감에 떨고 계신다고요. 보통 이런 종류의 범죄는 사회 분위기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다네요. 아무리 노력해도 나아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희망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경제라는 논리 속에 인간성과 도덕은 상실되어 인간의 가치를 잃어가고 있는 세상. 그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입니다. 우린 MB 정권 하에서 꿈이라는 단어를 잃어버린 지 오래니까요. 출산율 최하위, 청소년 행복지수 꼴찌, 높은 자살률 묻지마 범죄. 전 이 모든 범죄의 원인은 개판이 된 정치와 정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언론과 정권에 높으신 분들은 원인이 야동이나 게임 때문이라고 하시니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전혀. 군입대 전에 이미 수많은 야동을 다 섭렵하고도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품어본 적이 없거든요. 아마 많은 남성분들 공감하실 겁니다. 야동은 야동일 뿐이라는 거. 요즘 또 그 애니팡이라는 게임에 빠져있지만 한 번도 돼지나 닭을 보면서 세 마리 붙여서 터뜨리고 싶지 않은데 말입니다. 팡팡! 아니 그리고 서든어택 좋아하면은 다 헤드샷 쏘고 싶겠네요. 참나. 아니 이런 닭대가리 같은 발상이 어디 있습니까? 설사 게임이나 야동이 원인이라 해도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현실의 허탈함과 불행한 국민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반성이라도 함께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범죄를 일삼는 사람들, 저한테 걸리기만 하면 화끈한 정신교육 시켜드리고 싶네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랩이죠. 고등학생이 작사 작곡했다고 합니다. 윤닥이 부릅니다. 들어보시죠. When I sing the one song to sing.
아동 성폭행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의 피의자 양모 씨가 오늘 구속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여중생을 성폭행한 70대. 오늘도 꽤 쏘는 더 검게 물들어가 육정에 눈이 먼 게 새끼처럼 눈에 불을 켜고 지나가던 어린이건 어른이건 여자면 돼. 넌 그냥 오늘 나랑 하룻밤만 자면 돼. 한순간에 절제 못해 저지른 범죄 미친 게 덫에 걸린 게 수십 번째. 제발 좀 이젠 그만둬줘. 그녀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 안 당해보면 몰라 시간이 해결해준대. 그 기억이 날 졸라 씻을 수 없는데 다 왜 날 이상하게만 봐. 잘못한 건 내가 아닌데 눈물이 날까. 잊혀질까 치욕스러운 그날의 일. 잊었을까 내 인생을 망쳐버린 범인. 넌 한순간뿐이겠지만 나는 평생인데 내 남은 인생 다 망가져버렸는데. 정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매일 밤마다 자꾸 생각나죠.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한 건데. 시간을 되돌린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말이라도 내게 해줘요. 매일 밤마다 자꾸 말해요.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한 건데.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매일같이 언론을 장식하는 더러운 이야기. 다들 지 잘못 아니라고 사건 회피하기. 조금만 더 일찍 서둘러줬다면 지금 이런 미친 짓 안 해도 되잖아. 우선 범인이 술을 마신 상태였고 아직 굉장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도대체 너무나도 지나친 배려. 누가 피해자고 피의자인지 왜 자꾸 연맥여. 신상정보 공개 프라이버시 침해. 쓰레기 같은 놈들의 인권이 중요한가. 또 한 번의 범죄 예방이 중요한 건가. 그리 채운 선업보다 걸쳐워진 순간. 지금 이 순간 내도 어딘가에서 믿고 있었던 사람에게 당하고서 도와줄 곳을 찾고 있을 사람들. 그저 누가 손 내밀어 주기를 바랄 뿐. 정말로도 위로가 안 돼요. 매일 밤마다 자꾸 생각나죠.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한 건데. 시간을 되돌린다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말이라도 내게 해줘요. 매일 밤마다 자꾸 말해요. 도대체 내가 뭐를 잘못한 건데. 왜 나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건데. 경제가 성장한다고 할 때 이를테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상 국민들의 소득이 70년대 수준에서 늘어난 것은 사실이죠. 이를테면 50년대에 비해서 70년대가 생활 여건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생활 여건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만큼의 노력을 했나. 사실상 우리 국민들이 노력한 만큼이 온전하게 돌아오려면 지금 뭐 스웨덴이요, 그리고 노르웨이 같은 나라는 근처에 올 수도 없는 것이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정말로 밤안 오는 주사를 맞고, 그죠?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그 당시에는 하나의 전통이었죠.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뭐 일거리를 찾아 나서고, 학생들은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찬물에 머리 감으면서 새벽부터 공부하고. 그죠. 새벽종이 그렇죠. 울렸네. 온 국민이 그렇게 열심히 똘똘 뭉쳐 일했는데 이렇게 일한 나라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상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박통이라는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했던 거 아니냐. 근데 이거 어쩝니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한 것들을 그 박통께서 다 말아먹어지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빚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한 가정당 1억이 넘는 빚만 사실 우리에게 남았고. 그 당시에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일한 건 누가 다 가져가셨냐? 지금 뭐 이건희 회장이 아버님께서 가져가셨고, 정몽구 회장이 아버님께서 가져가셨고, 그분들이 다 가져가 버리신 걸 어떡하냐 이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제가 발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발전한 거죠. 예. 그렇게 보는 것이 맞다고 보고, 원래대로 치면은 저희가 노르웨이, 핀란드 같은 나라와 비교될 바가 아니에요. 거기 가보세요. 그 사람들 지면 여름에 2달씩 휴가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금요일에는 파티한다고 하죠. 스웨덴 가보면요, 티타임이 있어요. 이 사람들 신기한 게 1시부터 2시까지 점심 먹고 나면 3시 반쯤 되면 티타임을 한대요. 그래서 차 마시고 신문 보고 놀아버리는 거예요. 열대지방 가보세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죠. 그리스나 이탈리아 가보시면 점심시간에 상점 잘못 들어가면 낮잠 자는 시간, 시에스타라 그러죠. 그래가지고 가게가 문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중국에서도 한국 회사에서 일을 하기 싫어요. 그렇죠. 중국인들이. 실제로 보면 이 한국이라는 나라가 매우 다이나믹하고 예, 빠듯하죠. 정말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국민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몫이다. 그래서 저는 당당하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루저같이 숨어 지내지 말고
우리의 몫이다. 재벌들한테도 요구하고 정부에도 요구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 박정희 경제가 내수가 아닌 수출 주도형이다. 이런 그래서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산다. 이런 프레임이 계속 되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그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재벌 성장을 가져온 토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차관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큰 덩어리의 설비가 들어와 버리니까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작은 이런 소규모 중소기업이 아니라 박정희 정부와 확실한 연줄이 나와 있는 재벌들에게 집중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김상조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자료에 의하면 1970년에 이미 500인 이상 대기업의 전체 생산 비중이 60%까지 올라가요. 이 말씀은 뭐냐면 한국이 1년간 전체 생산하는 총량의 60%를 대기업들이 생산한다는 것이죠. 오늘날, 자, 2005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재벌의 생산 비중이 55%예요. 이렇게 양극화가 심각하고 재벌 만능주의다, 모든 게 재벌에게 다 가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되는 오늘날도 재벌이 55% 정도, 그리고 그 외에 중소기업과 이 나머지 5천만 우리 국민들이 생산하는 게 45% 반반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1970년에 이미 재벌이 전체 생산량의 60%를 관할을 했다는 것이죠. 이거는 뭐냐면 경제 성장의 성과를 재벌이 독식했다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 전부 다 독식했다는 거고, 그 당시에 정경유착이 상당히 팽배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 재벌과 정치권이 우리 경제의 이 단물을 다 쪽쪽 빨아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차관을 도입해서 재벌에게 갖다 주고 재벌과 밀착한 정부는 이 뒷돈을 받고, 이러한 순환 구조들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결국은 이것이 외환위기로 돌아왔잖아요. 이 그렇죠. 박정희 경제 시대, 시대에 4차례의 외환위기를 겪었어요. 결국 우리가 97년도에 IMF를 겪었다라만 기억하고 있지만 실제 이 무분별한 차관 도입으로 인해서 박정희 시대에 4차례의 경제 위기를 가져온 건데, 실제 97년도에 IMF 뿌리는 김영삼이 아니라 바로 박정희에 있다. 예, 구조적 뿌리는 그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70년대 위기를 이제 외채 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뭐냐면은 빚을 못 갚은 거죠. 그러니까 97년도의 외환위기는 어떤 상황이냐면 은행이 돈을 못 갚은 건데, 이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차관을 빌려오는 주체가 정부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빚을 갚지 못하는, 그래서 즉 채무 위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4차례나 무려 우리 경제를 옥죄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상 어떤 흐름으로 되냐면 정부 입장에서 잘 보십시오. 미국으로부터 차관을 가지고 옵니다. 이 차관은 전부 다 재벌에게 가버리죠. 그런데 정부는 빌려온 차관에 대해서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미국 쪽에. 이걸 어떻게 갚느냐? 국민들에게 세금을 걷어야죠. 그런 식으로 가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민들의 이 피와 땀으로 사실상 이제 극소수의 이 부유층들이 형성된 거 아니냐, 이런 흐름이 되는 거고요. 우리 90년대 학번들, 요즘에 그 건축학 개론이 유행하나요? 건축학 개론 보고 뿅 가는 우리 30대들이 또 마찬가지로 뿅 가는 책이 있습니다. 다시 쓰는 한국현대사. 네. 그죠? 그 박세길 씨가 쓴 한국경제 뿌리와 열매, 이 책을 보시면요, 국내 재벌들이 1953년부터 1984년까지 공짜로 얻은 이익, 정부의 이러한 이제 비호로 인해서 공짜로 얻은 이익이 무려 70억 달러. 그 당시 돈으로 70억 달러니까요,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50조 원이 넘어간다고 하죠. 참. 엄청난 불로소득을 앉아서 돈 먹기. 땅 짚고 헤엄치기.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게 2010년도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에 강남 가면 강남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대요. 요즘처럼 살기 좋은 때가 어디 있다고. 왜 대모질이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이 돈 버는 거는 땅 짚고 헤엄치기죠. 각하께서 워낙에나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해주시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강남에 계신 분들은 땅 짚고 헤엄치기인데 다른 국민들은 죽을 맛이죠.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대다수 국민들은
정말 그때서야 먹고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옆집에 계신 할머니께서 밥이 약간 살짝 쉬었던 거예요, 그때. 근데 그게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약간 신밥도 물에 씻어가지고 먹고 뭐 그러기도 했었는데 그거 드셨다가 결국에는 배탈 나셔가지고 그날 저녁에 막 온 가족이 출동하기도 하고 막 네. 구경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상당히 어렵게 생활했다는 것이죠. 맞아요. 요즘에는 인간성만 좀 포기하면 돈 벌기 쉬운 것 같아요. 뭐 사기꾼이나 아니면 범죄자 이런 행세를 일반인 사람이 하면 뭐 체대 나온 학생들은 운동 말고 이제 용역 깡패하고 이러면 되는 거니까. 실제로 그 당시에 수출을 위한 이 차관을 들여오다 보니까 수입이 불가피해죠. 왜 그랬냐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들여오는 차관 설비가 미국이나 일본에서 사용되던 거라고 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갑자기 예를 들어서 무슨 야마다상한테 무슨 공장 설비를 빌려왔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원료는 어디 있는지 야마다상한테 전화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야마다상 이 공장을 돌려야 되겠는데 원료는 어디서 가져오냐고. 그러면 야마다상이 내가 줄게 이렇게 되겠죠. 그죠. 사와야 되는 거예요. 고장 났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그렇죠. 고쳐줄게. 네. IS 수리하면 여러분들 뭐 외제차 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벤츠 타다가 뭐 자동 시트 장치 이런 거 고장 나면 독일로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번에 설비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들여온 차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미국과 일본으로 손을 벌려야 되고 그들로부터 원료 물질을 이제 구입을 해야 되는 어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박정희 정부의 차관이라고 하는 거는 수출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입이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적인 모순을 가지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아무리 수출 100억 불, 수출 200억, 300억을 달성하더라도 수입이 더 늘어나 버리는 그러한 부작용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구조였다. 원료와 원자재를 그대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실제 그래서 이 박정희가 대단한 수출의 업적을 자랑하고 있잖아요. 근데 보면 이 18년간 수출 638억 불이라고 해요. 근데 수입이 871억 불. 근데 따라서 무역 적자가 233억 불이라는 거죠.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이 나라를 빚더미에 올리게 만든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더 살기가 좋아졌을까요? 기본적으로 빚이죠. 대출 땡겨온 거죠. 예,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TV를 가져오셨어요. 또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자동차를 야 이거 이제 우리 타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초등학생들은 좋아합니다. 그죠? 근데 중학생은 약간 아리까리해지죠. 사춘기적 애들은 아니 우리 집에 업적이 왜 이렇게 됐지? 고등학생들은 갑자기 슬슬 경계하게 되죠. 우리 아버지 뭔가 이상하다. 예. 우리 국민들은 초등학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다 빚내는 거죠. 아버지가 현금 카드 끌었다. 카드 끌었다. 냉장고 필요해? 카드 끌고 줄게. 이런 식으로 대출 경제, 이 카드 경제를 가지고 나라 경제를 아무리 일으켜본들 초등학생들은 좋아할 수 있어요. 아빠 만세 이러고 장난감을 안 사줄 거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아이들의 머리가 크고 고등학교가 되고 어른이 되면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저 이제 못 갚아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우리 국민들도 이제는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걸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경부고속도로 수출 경제, 뭐 빚 경제 이런 걸 신화라고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거는 박정희의 경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박정희의 최면술, 교육의 효과다. 그렇죠. 근데 보수 세력들은 그렇게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지만 진보에서까지 아직까지도 박정희는 경제는 잘했잖아. 이거는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4대강, 유태원, 청계천, 이명박 경제도 마찬가지로 신화로 불러야 돼요. 그런 논리라면.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이거 사실상 차관이라고 하는 건 본질로 미국으로부터 빌려오는 건데 쉽게 말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는 것으로 야 경제에 일각이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나쁜 지도자들을 보면 거의 저 이런 것 같아요. 95%의 나라를 팔아먹어서
5%는 자기 갖고 95%는 이제 남의 나라에 막 퍼주는 거예요. 그럼 너무 이제 억울하고 분하고 나 같으면 아까울 것 같은데 그건 상관없는 거야. 자기가 가지면 되는 거 조금이라고. 자기랑 나라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국민과 자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초등학생들도 이렇게 이제 물건을 바꾸거나 이럴 때 이익을 따지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결국엔 이렇게 무리한 무분별한 경제발전, 인위적인 성장 이런 쪽으로 너무 오버를 하시다 보니까 결국에는 뭐 인생의 말로도 뭐 그런 식으로 충격적으로 예? 결론이 나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또 들죠. 사체를 너무 좋아하면요. 네. 말로가 좋지 않죠.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 충격적으로 인생이 패가망신하게 되는데 물론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의 사체를 썼다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이해하지 마시고. 그렇죠. 국채를 쓰셨죠. 네. 그래, 그래서 말로가 그렇게 그랬군요. 그리고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이 부분이잖아요. 경부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아, 무슨 경부고속도로가 무슨 예. 무슨 우주선이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근데 그것도 진짜 일제 때에 막 경부철도가 불러들었는데. 실제로 이게 있습니다. IMF가 다른 제3세계 국가들에게 구제금융을 지원할 때 검토하는 항목 중에 그 나라의 철도 교통망이 어떠한가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즉 철도 교통망이 발달해 있으면 구제금융 안 해줍니다. 철도 교통망이 발달해 있지 않고 도로가 발달해 있어야 되죠. 자동차의 비중이 높아야지 구제금융을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뭐야? 왜 그러는 거야? 전 모르겠어요. 철도는 전기로 다니죠. 네. 열차가. 근데 자동차는 기름으로 다니죠. 네. 구제금융을 지원해줘가지고 그 나라 경제를 회복시키면 자동차가 많이 굴러가죠. 그러면 자연히 기름이 많이 팔리게 되죠. 그래서 그런 3쿠션 스타일이 있다는 거죠, 여기서. 산유국에 막 이런 그죠. 것까지 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함으로부터 사실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에서 평균 자동차 주행 속도가 시속 4km. 사실 걷는 거랑 차 타는 거랑 같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으로 된 배경에는 이 도로 중심에 그리고 석유로 이 에너지를 완전히 이제 한국의 에너지 정책을 미국 중심으로 이렇게 좌우할 수 있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그리고 이것도 언니 그거 봤어요? 뭐지? 제가 얼마 전에 TV를 봤는데 지금 농민들이 땅을 되게 많이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전의 송전탑이 막 지나가면서 그 멀쩡한 농토를 국가에서 이제 보상을 해도 막 그 논의 가운데를 송전탑이 지나가는 거야. 근데 지나가는 데밖에 보상을 안 해줘. 그러니까 땅값이 막 10분의 1이 되고 이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농민들이 막 할머니가 1인인데 막 용역이랑 싸우다가 심지어 할아버지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한전 그 송전탑 때문에. 근데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도 이런 일이 아주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거든요. 농민들의 농토를 막 뺏고. 그죠. 심지어는 경부고속도로 개통식을 하는 날에도 한 분이 산재로 이제 돌아가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금산 톨게이트 지나가 보실 때쯤 되면 그 금산 휴게소 있습니다. 금강 휴게소죠. 예. 금강 휴게소 지나가실 때 보면 경부고속도로 위령탑이 있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다가 이 생을 달리하신 분들을 추모하는 위령탑도 있죠. 무슨 뭐 중국 진시황제 때도 아니고 무슨 경부고속도로를 지으려고 사람들을 막 그렇게 해. 당시 한 100여 명 분 정도가 돌아가셨다고 하고요. 실제 근데 이 경부고속도로에서 그냥 고속도로가만 아니라 미군의 군사기지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활주로로 쓰일 수 있도록 만들어낸 형태였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중앙분리대를 싹 치우면 활주로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을 폭격하기 위한 미군 폭격기가 이륙할 수 있는 그러한 활주로로 이제. 어마어마하구만. 아니, 진짜 나는 좀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너무 충격적이네요. 개인이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그 자기 인생을 뭔가 보이지 않는 손이 계속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 이 한국 같은 경우엔 특히나 한국의 정치가 우리를 뭐 이렇게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한국의 정치 머리 꼭대기에 일본의 미국의 그리고 또 미국의 막 이런 것들이 전부 우리 삶을 내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막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자손의 그 주머니까지 털어서 자기들 업적으로 막 이렇게 만들고 있고 피와 피를 막 빼가고 있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저는 최고를 보면 다 보이는데
이 해방되고 나서도 친일 세력, 친미 세력들이 대통령을 계속 해먹은 나라에서 뭐 경제, 산업, 뭐 군사 이런 것들은 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아유 그러네요. 너무 상처네요. 그렇다면 우리 이제 누누이 좀 얘기하긴 했었지만 박정희 경제가 결국은 민생 파탄을 가져온 거잖아요. 네. 이 사례와 좀 내용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외부로부터 이제 돈을 가지고 오는 거기 때문에 갑자기 화폐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자연히 통화량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뛰죠. 예, 네. 물가가 오르게 됩니다. 그 연평균 아까 이제 분님께서 몇 %였죠? 20몇 예. 26에서 29까지 본다고 예, 하더라고요. 최대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했을 때가 20% 이상 그렇게 뛰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 그 상당히 많이 유입되는 자본을 돈 있는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굴려야겠죠. 네. 돈을 어디에 굴릴까요? 한국 사회에서 땅이죠. 땅에다 굴리죠. 땅에다. 부동산. 예, 그래서 당연히 부동산 투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네. 그래서 과거에 부동산 가격 폭등기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손낙구 씨의 그 부동산 계급사회라는 책에서 발췌한 겁니다. 네. 65년에서 69년까지 그 당시에 이제 박정희 정부가 처음으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그때 외부로부터 차관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생겼던 것이죠. 그 당시에 연평균 땅값 상승률이 1년에 34%. 그래서 집값 상승률이 1년에 38%씩 집값이 올랐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 집이 올해 1억짜리였는데 내년에는 1억 3,800만 원이고 후내년에는 어떻게 되죠? 거의 2억에 육박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집값이 오른다는 것이죠. 그리고 75년에서 79년 사이에 또 한 번의 엄청난 부동산 폭등기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이때는 땅값 상승률이 연평균 30%, 집값 상승률은 33.4%. 그래서 최근에 뭐 노무현 정부 때문에 노무현 정부의 집값 때문에 우리는 다 죽게 생겼고 노무현 부동산을 잡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런 얘기 많았지 않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죠. 1년에 30%씩 막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중국에 살았을 때 중국 애들이 훨씬 우리나라보다 임금이 적잖아요. 근데 걔네는 우리랑 비슷하게 소비하거든요. 뭐 먹을 거 먹고 술도 마시고. 그래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돈을 얘네 적게 버는데. 그랬는데 보니까 얘네는 저축을 많이 안 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축을 미친 듯이 하거든요. 네, 근데 왜 그러냐면 집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들 직장인들이. 근데 거기에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숨어가 있죠. 뭐냐면 사람들은 내 집을 장만하기 위해 가지고 열심히 집을 마련하고 이 내 집 장만의 목돈을 유지하기 위해서 임대차 전세 계약을 하죠. 예, 이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있는 제도, 네. 전세 제도가 보편화가 되게 되는데 이 전세 제도가 사실상 부의 양극화, 자본의 착취를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되죠. 어떻게 수단이 되냐면요. 여러분들 자 보십시오. 전세 계약을 하게 되죠. 앞으로 뭐 2년간 3천만 원에 내가 이 집에 살겠다라고 하면 집주인이 그 3천만 원을 2년 동안 빌리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은 그걸로 뭐 할까요? 뭐 아까 제가 투자하겠죠. 말씀드렸죠. 불려야죠. 연간 집값 상승률이 30%, 40%까지 올랐다고. 집을 또 사는 거죠. 집을 또 사면 나중에 그 사람에게 이 전세 자금을 돌려주고 나도 그동안에 집을 또 샀으니까 또 산 집에서 전세를 또 넣으면 되죠. 그래가지고 무한정으로 집을 늘릴 수가 있겠죠. 아, 그렇게 돈 번 사람 많잖아요. 그게 70년대 돈 버는 스타일이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평당 값이 세계 1위인 한국이 되었죠. 우리나라 팔면 미국을 몇 번 산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래서 당시 토지 시가로 불로소득이 팔면 국민 소득의 2배 반이었대요. 와. 굉장한 완전 거죠. 비정상적인 경제네요. 완전히 또라이 거품이죠. 경제. 그러니까 부동산 거품 뭐 이런.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부동산 하죠. 거품이 일어나게 된 배경도 어디에 있냐면 박정희 정부 때의 차관 경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커다란 목돈을 뭉태기로 들여오다 보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이 뭉태기 돈을 굴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땅 투기를 시작하고 그래서 부동산이 올라가는 것이죠. 네. 노무현 정부 때도 노무현 정부가 결국에는 부동산을 못 잡아가지고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 이유도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자본의 유동성이 심해졌죠. 뭐냐면 이른바 그 미국 쪽에서 금융 파생 상품. 물론 네. 그게 그 거품이 터진 게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2008년도의 금융위기인데 네.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자본이 형성되어 오고 이 자본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국의 부동산 시장으로 막 꾸역꾸역 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 이
부동산이 폭등하기 위해서의 전제 조건은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자본이 유입돼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박정희 정부 때 차관 경제가 급격한 자본 유입이 무엇으로 분출되느냐 하나의 부작용인데 부동산 폭등으로 그렇게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아무리 내 집 한 칸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뼈 빠지게 무려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는 30년 이상 고생하셨지만 결국은 아파트를 내 집을 장만하지 못하고 계시죠. 아, 정말 슬픈 얘기네요. 예. 한때 장만하셨습니다. 이명박 정부 집권하고 나서. 그래서 은행에서 2억 대출 땡겨가지고 그것도 사실 은행이 장만한 건데 내 집이다라고 자랑하시다가 6개월 뒤에 도로 파시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팔으라고 하셨거든요. 아, 저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우리 정말 친한 할머니들, 제가 이제 독거노인 반찬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할머니들 항상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박정희 시대,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경부고속도로 철도도 막 우리가 편하게 타고 칼라 텔레비전도 집집마다 생기고 이런 이야기 하시는데 10년 전만 해도 우리 막 다 휴대폰도 되게 낡은 거 썼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내쁘게 뭐 지하철에서도 막 스마트폰 쓰고 그럼 이것도 다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성과여야 되는 굉장히 아주 바보 같고 단순한 논리거든요. 그렇죠. 그 논리의 기본은 뉴라이트 세력이 주장하는 일본의 근대화 논리로 연결되죠. 네. 야, 우리가 어떻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루 만에 가냐? 야, 이것도 참 일본 놈들 덕에 이렇게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 서민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 다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제가 사례를 좀 읽어드릴게요. 어떠했는지. 익히 다 알고 계시겠지만 박정희 시대 노동자들의 노동 시간이 세계에서 가장 길었죠. 네, 임금은 미국 노동자의 12분의 1 정도에 불과했고 12분의 1이요? 12분의 1. 산업재해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피고용인 가운데 76년에 74.9%, 78년에는 76.7%가 근로소득 면세점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태반의 근로자가 최저 생계비조차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60년대 초반에 이 학교에서 점심을 굶는 아동수가 50%가 넘었고 70년대 중반 서울 인구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이 100만에서 약 300만 명이 판자촌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근로자들의 노조를 결성하거나 또 가입했다라는 이유로 쫓겨나든지 빨갱이로 몰렸고요. 우리 전태 열사가 있었던 분 아시죠? 서울 평화시장의 경우 17세 이하의 여성 노동자 1만 명이 하루 16시간 이상 1인당 1평도 안 되는 면적에서 최저임금의 5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으면서 폭사당한 일이 있었죠. 그래서 박근혜는 이런 걸 알고 간 거야? 알고 갔죠. 알고 그러면서 알고 웃으면서. 근데 저는 이해가 되는 게 예전에 그 대학교 때 미팅을 했는데 그 진짜 싸다고 날리고 나올 뻔한 적이 있는데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더니 이러더라고요. 이 정말 다수가 잘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수가 희생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 죽어간 사람은 어쩔 수 없다. 이런 거를 이제 모학교 공대가 해가지고 제가 이 새끼는 또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정말 아직도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우리 세대는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전 이 아이들이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실제로 청년 실업자들 최저임금도 못 받고, 얼마 전에 진짜 피자 가게에서 그 성폭행 사건도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 애들 세대에는 그 당시처럼 또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건 아까 도시 서민의 이제 사실 빈민의 삶이었잖아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살게 하고 판자촌에서 살게 했었던 거는 바로 농촌이 피폐화됐다라는 이유인 거잖아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는데 당시 박정희 시절에 농민들의 약 50%가 농촌을 떠났대요. 그래서 연간 50만 명씩 이농을 한 거죠, 도시로. 그래서 60년에 농업 인구가 58.3%였는데 바로 적국가 정책, 공업화 정책, 그리고 미국에서 들어온 잉여 농산물로 그리고 농가 부채로 인해서 이 75년도에 농업 인구는 37.5%로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67년부터 76년 사이에 약 670만 명의 농촌 인구가 도시로 떠난 건데
이때 가구 유출은 68.2%, 단신 유출은 31.8%에 해당했다고 해요. 제가 찾아보니까 박정희 시대 경제가 얼마나 허구인가 하면 언제나 이제 경제라는 건 비교적 경제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세계 주요국과 비교한 연평균 성장률을 보면은 박정희 시대 때 3.3%거든요. 근데 전두환 시대 때는 5%가 넘어요. 김대중 정부 때 4.8%예요. 그러니까 박정희 찬양하는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 또 찬양해야 되잖아요. 완전 신화가 아니라 이건 신화죠. 그렇죠. 그런데다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경제 신화가 아니라 최면술의 대가다. 국민을 어떻게 진짜 이 부분에서는 저는 경제 성장은 인정 못하지만 이 박정희 시대가 건 최면술은 정말 이거는 세계적인 건이다. 예, 이렇게 착취하고 그렇게 괴롭히고 이랬는데도 온 국민이 자신을 경제로 찬양하게 만드는 이 기술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79년도 마지막 해에 당시 한국 경제 상황이 어떠했냐라고 보면 GNP는 이미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그리고 경상수지는 사상 최악인 41억 5천만 달러의 적자를 내고 있었고 기름 재고는 7일분밖에 남아있지 않았대요. 그리고 소비자 물가 상승도 18.3%나 이미 뛰어있는 상황이었고 외환 보유고도 이미 바닥을 치고 있었다라는 현실이죠. 그런 상황에서 그분은 TV 보다가 여자 연예인들 나오면 이렇게 몸 이렇게 딱 저 사람 쟤 이쁘네 이러고서는 몸을 좀 이렇게 앞으로만 해도 바로 그 연예인을 딱 데려다가 밤에 수청을 들게 했다고. 시바스 리가를 불고 나발을 불고. 그러니까 근데 내 생각에는 대학생들 막 데려다가 그랬으니까 오랫동안 대통령 하신 거예요. 미국에서 똑똑한 대통령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랬어요. 79년도 그런 상황에서. 그럼 그런 정도로면 스캔들이 날 대로 난 거잖아요. 또 온 국민이 알고 있었던 경우고 외국 같은 경우는 스캔들로 추문 일어나서 거의 막 정치적 위기인데 그죠. 한국 사회에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쌍수행해도 당당해. 뭐죠? 배꼽 아래 얘기는 하지 말자. 그분에 비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당시에 군부 독재 시절에 일종의 군부의 패거리 문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상명하복 스타일. 그래서 보스를 이제 우리 보스에게 충성을 다하고 그러면 나는 보스의 기지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건데 아래로 계속적으로 동일 패턴이 반복되는 현상. 그래서 한국 사회가 엄청나게 이 권위적이고 그리고 이제 막 태폐적이고 그러한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저 한 가지 좀 이제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가 이 박정희 정부의 경제 과정에서 미국의 역할이 상당히 좀 상상을 초월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미국이 제공한 차관 중에는 서울 시내에 아파트를 지어주기도 해요. 아파트에 설계 조명까지도 미국 사람들이 지어줘가지고 저는 일종의 이제 일례로 미국의 강남에 AID 이 차관 아파트가 있습니다. 지금도 차관 아파트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으로 AID 아파트 쳐보세요. 바로 나옵니다. 서울특별시 반포구에 있습니다. 저기 어디야? 청담역에서 밑으로 어디죠? 포스코 사거리로 내려가다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은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실사 조사하고 있는 사진도 있고요. 그리고 국가기록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시해주는 설계도면으로 미국 사람들이 제공해주는 자재로 아파트촌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실제 그 당시에 경제가 어떻게 흘러왔느냐? 미국 사람들이 일거수일투족 손수 이끌어 주셨다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 정부 시대에 이 보수 세력들이 왜 이렇게 한미동맹 하다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지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은행 대출 받아가지고 TV도 사주시고 냉장고도 사주시고 자동차도 사주셨는데 그럼 우리 아버지는 은행 그러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겠죠. 이런 상황이 이 대통령을 미국이 완전히 관할했던 것이 아니냐. 그러다 보니까 참 보수 세력들 중에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좀 민족의 이런 자긍심을 있어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도 박정희 대통령의 이 말미 최후를 보고는 이 비운의 이 대통령이다. 그리고 참 이 울분에 찬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실상 보면은 이러한 경제의 일거수일투족이 이 한미 간의 이 경제 협력 기구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전부 다가 조율되고 진단되고 재단됐다. 오늘날에 보면 이제 그 어신지가 위키리크스를 이제 폭로하게 되면서 한미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매우 세세한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 각하의 친형께서 뭐 친형의 말씀입니다만 저는 뭐 믿음이 갈지 안 갈지 모르겠는데 친형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각하는 뼛속까지 친미 친일이니 그의 이 친미 친일적 성향에 대해서 믿어줬다라고 이제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70년대 60년대에도 저는 당연히 미국의 외교 문서가 이렇게 본국으로 타진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는 게 나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올해 초만 해도 박근혜는 당연히 한데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는데 지금은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언론 보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박근혜 씨 너무 단순한 논리에 계속 당하니까 더 화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강력범죄 많이 일어나는데 심지어 사형제도 부활시키겠다 뭐 불신검 어떻게 그런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할 수가 있는지 자기네 아버지가 한 짓을 생각을 안 하고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난 본인이 진짜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 아니 저는 표현은 성범죄라고를 빗대어서 얘기했지만 실제 자기와 반대되는 세력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 어떠한 논리로 다가오겠는가를 딱 보여준 것 같아서 너무 섬뜩했어요. 저는 최근에 벌어지는 양상은 일종의 좀 묘한 대군중 심리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근데 너무 단순하잖아. 여기에 우리 또 당하는 거 아니야. 현재의 흐름을 보면 우리 국민의 민심을 재단해 보면 상당히 분노가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면 양극화 그리고 이제 정권에 대한 이제 억압 그리고 이제 이 자기의 노동 착취 그런 부분에 대한 분노가 다들 내재되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뭔가 하나 압력밥솥에 꼭다리를 딱 열어주는 것처럼 왜냐면은 꼭다리를 열어주지 않으면 이 민심의 분노는 폭발하거든요. 뭘로 폭발하느냐? 정치 개혁으로 폭발하고 경제민주화 요구로 폭발하고 이렇게 폭발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일정하게 이 조절 컨트롤해주는 그러한 기제로서 이를테면 분노를 완전히 미친놈들 성도착증 그래서 이런 폐륜적 범죄나 이런 걸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막 삼천교육대 이런 거 나와야 된다고 발언도 하겠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명백하게 이제 야권연대를 지지하는 계층이 가장 높은 세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20, 30대 젊은 여성들이죠. 네. 그리고 사실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오고 이러면 그 무조건 야권으로 이렇게 가지는 잘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안보도 중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넘어가지는 않는데 젊은 여성분들이 주로 이제 묻지마 야권연대 내지는 뭐 이제 문재인 민주당으로 잘 가시는 성향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이러한 이 가장 반발할 수 있는 소재, 이 강력한 이런 충격적인 잘 사건들. 생각하셔야 돼요. 새누리당의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박근혜 씨가 취하는 태도가 어땠는가. 그렇죠. 그 여자가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성범죄에 있어서 뭐 사형, 뭐 물리적 것에 강력한 처벌 이야기하는데 박근혜 씨가 그 김용민 씨 낙곰수 방송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상스럽고 우리 아이들의 교육이 걱정되는 아주 반인륜적인 것으로 묘사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형이라든가 강력한 처벌이라든가 이런 게 어디까지 향할 수 있는지 저는 그것도 진짜 너무 걱정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시대가 과거로 회귀한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거는 저는 뭐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 대국민 이 수타를 더 늘려야 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더 빨대를 꽂아가지고 국민들의 등골을 빨아먹어야 되는데 국민들이 저항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 언론을 통제하고 획일화하고 상당히 강력한 법안들을 제시를 하게 되고 사실상 과거의 상태로 회귀하는 그러한 현상들이 현재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제일 논란이 되는 게 뭐냐면 뭐 강력 범죄 뭐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신문 기사들 봐요. 주로 이제 인터넷 동화나 저는 조중동을 봅니다. 들어가서 보는데 그 바로 밑에 보면 뭐 하이 실종, 그죠? 그리고 뭐 뇌세적인 충격 패션 뭐 이런 기사가 바로 밑에 달려 나오거든요. 그래서 수많은 청소년들을 이렇게 막 좀 이 상당 부분이 좀 혼란의 길로 막 내모는 기제는 그대로 놔두게 되고 사실상 이제 이 잘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완전히 그러한 이제 자본의 논리에 농락당한 나머지 성의 노예가 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남자들도 그러한 성도착증이하는 걸린 사람들도 일종의 성의 노예라고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런 사람들을 이제 찍어서 완전히 사회적으로 내지는 지금은 거의 이 생물학적으로 매장시키는 단계로 지금 진입을 하고 있다. 근데 거기에 진짜 많은 아이를 가진 부모님들이 굉장히 솔깃해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그래. 진짜 성범죄자들 다 뿌리 뽑아야지, 이 새끼들. 근데 실제로 아니, 보고 뭐, 심리를 유발하고 있죠. 실제 그러한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 뽑아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뿌리 뽑는 방법에 대해서를 사실 사람이 소외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으면 이런 식의 범죄들은 계속해서 발생을 할 거고. 그러니까 저는 사이코패스나 묻지마 범죄나 성범죄, 아동성범죄가 증가하는 거는 가장 근본적인 요인은 뭐 배울 만큼 배우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법이 유약해서가 아니라 인간 소외에 있는 거거든요, 사실. 이거는 뭐 전 세계 어느 학자나 기본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다 아는 것인데 이런 인간 소외 자체가 어디서 오냐? 전 양극화나 실제로 무한 경쟁의 사회나 이런 사회 분위기가 가장 큰 원인인데 그걸 말도 안 되게 뭐 게임 때문이다. 야동 때문이다. 야동은 누가 제일 엄마의 많이 무관심 때문에 애들이 방치돼. 물론 엄마의 무관심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을 방치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 정말 가난한 가족 안에서 애들이 막 길에 막 방치되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찝지 않고 사실 뭐 하여튼 네. 박통의 행태 여러분들 인터넷 쳐보면 굉장히 많아요. 예, 박통의 딸보다 어린 여성들을 어떻게 희롱하고 사실 고위 공무원이라는 사람들이 정말 내가 대통령 여자 대준 사람인가 이러면서 자기 환멸을 느껴갖고 사표를 쓰기까지 만들었던 이런 그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사필기색 한나라당 새누리당 뻑하면 그런 성추행 사건 나는 이 사필기색 한나라당 새누리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기에 대해서가 진짜 할 말이다라고 생각해요. 사형 운영하는 게 아니라. 태폐형락의 이면에는 또 하나의 이미지가 있잖아요. 대단히 청렴결백한 이미지가 있는데, 사실 이 정경유착과 각종 비리들을 통해서 비자금을 만들어냈던 이 흐름들을 좀 살펴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당시에 이 유명한 비리들은 다음과 같아요. 증권 파동이니, 새나라 자동차 사건이니, 워커힐 사건이니, 슬롯머신 사건들이 있는데 실제 일본 의회에서 폭로된 한국의 비리가 있어요. 그거 한번 살펴보죠. 그래서 얼마만큼 착복을 해냈는지, 청렴결백의 허구가 어느 정도인지. 장화 신고 막걸리 마시면 뭐 청렴한 거야? 그렇죠. 양말도 막 손수 빨아 신었다는 신화가 전해지시는 부분인데 설마 그랬을 리가 없죠. 네, 한국 알루미늄 회사의 경우 이 박정희 정권이 일본에서 현지 가격으로 700만 달러인 공장을 1,300만 달러에 사도록 허용했어요. 차익이 대단한 거죠. 600만 달러의 이 정치 자금으로 만들었고요. 이때 연루된 일본 기업들이 히다치, 도멘, 슈와전기 등의 기업체라고 해요. 그리고 서울 지하철 차량 매입 사건이 있는데 일본 회사는 한국에 엔진 하나당 6,400엔에 판매했는데요. 그 엔진의 일본의 현지 가격이 3,000엔이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차액으로 깎아서 사지 못할 망정. 돈을 더 주고 산 거지. 근데 그 더 준 차액으로 정치 자금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때 이 186개 엔진을 매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때 기업이 마루베니, 미쯔비시, 이와이 고큐도인데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가 당시 그 한국의 환율을 보면 당시 이제 암시장에 1달러당 600원이었다고 하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그래서 사실 일본으로부터의 차관이 약 6억 불이다 이렇게 두면 3,600억이 되는데 당시 경부고속도로 총 공사비가 430억 달러고 했다고 해요. 그 돈이 없어진 거지. 또 이 포항제철 건설 비용이 1,215억 달러였다고 해요. 3,600억에서 빼보세요. 나머지 돈들. 그래서
215억과 430억을 더해서 3,600억을 빼보세요.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이게 그러니까 다 정치자금으로 그렇게 갔죠. 장당했던 거야. 자기 관례대로 했을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는 4천억, 5천억 가져간 게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었다라는 거지. 근데 여기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시 그 한국군을 월남에 파병했잖아요. 그래서 5년간 이 5만 명이 받은 수당이 약 1억 3천만 달러였다고 하거든요. 예. 이 돈이 공중분해된 거지. 어디로 간지 모르는 주긴 줬잖아요, 우리. 그 돈이 어디로 쓰인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 월급 안 받았나요? 아니, 월급들은 받았지. 받고 나서. 받았는데 조금 받았겠지. 받아서 그 남은 차익들이 어디로 갔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지. 아. 대단한 이 정치 자금의 각종 비리들의 축적 자금들을 모아내서 마치 자신이 청년 결백이 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 돈들 다 어디 갔지? 정말 꼼꼼하시네. 그 돈들 다 어디 갔을까? 그 당시에 유행하는 패션이 있잖아요. 예. 그때는 중앙정보 패션이 유행했다고 저희 아버지 회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운데 까만. 남자가 가죽 잠바를 입고 있는데 가죽 잠바 사이로 가죽 띠가 딱 나와야 되는 거예요. 권총띠가. 이게 중정부 요인들이 이 잠바 안에 권총을 차고 있는 거라서 가죽 띠가 딱 나오는 그런 패션이 유행했다는 거죠. 그 수많은 중정부 요원들이 왜냐면은 중앙정보부의 예산은 국가기밀이기 때문에 통계 잡히지 않죠. 네. 그래서 주로 예전에도 김영선 정부 내릴 때도 이제 정치 비자금이 내는 거 만드는 통로가 안기부 통해서. 안기부의 예산으로 그렇게 만드는 과정이 되는데 그 당시에는 하나의 사회적 흐름으로 될 수 있을 만한 이러한 이제 뭐 사찰이나 미행 전부 다 중정부가 다 하니까 중정부 그리고 고문 뭐 이제 그 이제 교형리들의 이제 그들의 돈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어디서 나오느냐? 예. 국민 세금에서 나오려면 이 구멍이 빵꾸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당 부분 이제 이러한 비자금이나 정치 자금으로 활용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한 뭐 사실상 저는 이 박정희 대통령은 저는 뭐 사실 그 이명박 대통령은 친형께서 직접 보증해 주셨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그에 상응하는 보증인들이 많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비자금이 단지 국내에서만 머물렀을까? 주로 이제 이 로비는 위를 향해서 하는 거잖아요. 네. 자기 아래를 향해서 로비하는 거는 뭐 로비한다 쳐도 로비는 당연히 위아래를 가리지 않고 이 팔망으로 이제 또 진행될 거라고 보는데 그랬을 때 위를 향한 로비도 저는 뭐 추정을 해보는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뭐 대통령이나 좀 그 정부 관계자들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아는 거 그 사람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아, 지금 현재 이명박 대통령이 그렇게 꼼꼼하게 챙기시는 부분도 다 여기서 배웠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아니 그래서 대통령이 사실 뭐 엔진 몇 개 들어가고 100 몇십 개 팔고 이런 일에는 별로 관여를 안 할 것 같지만 한국이 절대 그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갖고 들어와서 또 팔고 그 차액도 남기고 정치자금 만들고 이런 거 했다는 거고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도 사실은 별로 막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별별 일에 다 지금 막 손을 대고 있다는 거잖아요. 다 아들, 뭐 형, 조카 뭐 이런 이름으로 지금 다 쭉 펼쳐서 하고 있고 특히 미국 무기 구입과 관련해서의 지금 그 뭐라고 합니까? 차액 이런 것들을 도대체 어디로 갈 것인가? 미국과 왜 하필이면 임기 마지막 해 14조 원이라는 그런 어마어마한 무기 거래를 하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도 막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남겨먹은 거냐? 실제로 막대한 이 정경 유착을 이른바 관치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관치경제는 이제 후진 자본주의의 전형적인 예인데, 즉 뭐냐면 정부 관료가 경제랑 완전히 쿵짝꿍이 된다는 얘기죠. 제가 이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저 창원에서 이 철강업을 하는 이제 친구 이야기죠. 철강 관련 부분에서 제일 이 짭짤한 수입이 뭐냐면 도로에 이제 가드레일 있잖아요. 도로에 가드레일을 수주하는 거라고요. 가드레일 그 전부 다 철로 돼 있죠. 그런데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몇 킬로미터, 몇십 킬로미터짜리 되잖아요. 그래서 가드레일 공사를 수주하면은 이거는 회사가 이제 좀 서는 건데 그거는 주로 어디서 나옵니까? 주로 공사라든지 정부에서 수주하는 그러한 이제 사업이잖아요. 여기 입찰해가지고 되면 아주 이제 떵떵거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랬을 때 박정희 정부 시절에 그러한
공사라든지 입찰 내용들은 여러분들 뭐 야망의 세월이나 드라마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이젠 이미 더 이상 숨길 수 없으니까 드라마 시나리오에도 나오잖아요. 사실상 정부와 이 경제가 유착이 돼.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우리가 남이가 라는 식으로 해서 하나의 패밀리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흘러가지 않았겠나. 그리고 그들이 진즉에 박물관으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또 근혜 공주께서 나오신다고 하니까 한 분, 두 분 지금 꾸역꾸역 다시금 저 새누리당의 이른바 상임 고문이라는 형식으로 네. 한 분 한 분 또 이제 출석하고 계시더라고요. 자연스럽게 이 박정희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친 폐해성 이렇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요. 실제 이 뉴라이트의 이용훈 교수가 있잖아요. 예. 이제 이분들은 식민지 근대화론과 이 박정희의 조국 근대화론을 주창하신 분들인데 당시 박정희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해요. 저임금 노동자가 희생되지 않았다. 그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않았다. 그리고 또 농업은 차별당한 게 아니라 과보호받았고 한국의 소득 분배는 뛰어난 모범생이다. 이런 식으로 대단히 박정희 경제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 같다. 대단히 박정희 경제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뭔가요? 한마디로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되게 된 이유가 저는 보수 세력들의 이야기 일면 맞는 말이 있다고 봅니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된 데에는 전적으로 박통의 책임이죠. 박통 그분이 하신 내용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된 이유, 여러분이 오늘날 이렇게 살고 계신 이유는 기본적으로 다 박통 그분으로부터 출발한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진보나 보수나 뭐 평가가 다르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어디에 서 있느냐는 차이가 있겠죠. 누구의 편이냐. 그렇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뭐 아까도 얘기했듯이 정경유착이나 이 관치금융의 형태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 빈부격차 이런 부분도 박정희 경제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요. 또 하나 이거는 또 지역격차들을 만들어낸 것도 상당하죠. 영호남의 지역격차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지역격차 이런 것들 만들어내는 건데 저는 가장 또 하나 큰 거로 보냐면 이 성장제일주의에 그래서 수치화를 대단히 앞세우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명박도 결국은 이 대선 때 747 공약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도 이른바 그 퍼센트 경제 이런 것도 수치화되고 무슨 수출 뭐 1,000억 불 달성 GNP 뭐 100억 불 달성 이런 수치화된 이런 성장제일주의가 바로 박정희 경제로부터 출발했던 거. 그래서 우리나라의 이 피해성들을 만들어냈던 거 아닌가. 성장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데 그냥 성장제일주의라는 거죠. 거기엔 재벌 성장이 있는 거고 소득은 불균등하게 만들어지는 거고. 문제는 여기에 재벌 성장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대한민국에 수많은 야구 선수들이 있는데 이 많은 야구 선수들이 전부 다 박찬호를 응원한다고 해보시죠. 그러면 국내 프로야구는 어떻게 되나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그죠? 박찬호 선수가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되니까 국내 프로야구는 전부 다 죽어버렸죠. 왜? 모든 관심이 박찬호 선수에게 집중이 돼버리니까. 저는 그게 한국식의 성장 방식이 아니냐. 모든 경제 성장이 성장을 위해서는 삼성, 성장을 위해서는 현대 이렇게 가버리면 삼성과 현대를 비롯한 몇몇 재벌들은 잘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그들을 지지하고 후원하고 박수치던 평범한 회사들은 뭐가 되는 거죠? 그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은 중소기업을 망하게 만드는 이런 형태로 갔다는 거잖아요. 최근에 그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유서를 써갖고 다니신다는 얘기가 있어요. 실제로 이런 게 있습니다. 재벌 3세들이 이제 경영일선에 나서게 되면 그들이 뭔가 승진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실적이 나와야 되죠. 그랬을 때 그들이 주로 뭘 하느냐면 이런 걸 하는 거죠. 빵집, 커피 전문점, 그죠. 체인점을 만드는 거죠. 제일 손쉬운 게 뭐냐면 중소기업과 자영업 뜯어먹는 거기 때문에 거기 그런 업종에 진출하게 되면 이를테면 뭐 특정 업종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뭐 파리 뭐 빵이 있죠. 네. 그리고 내지는 뭐 콩다방, 별다방 이런 커피들도 있죠. 그런 업종에 진출하게 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밖에 없고
그 나중에 경영실적 보고하시오 했을 때, 오, 잘했어, 우리 아들. 이렇게 되면은 그 친구는 이제 갑자기 전무에서 부사장, 사장으로 승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벌 3세들이 승진하는 코스로서 잡기 위해 가지고 지금 자영업 뜯어먹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겠는가? 박통께서 열어주신 길이 아니냐 이거죠. 예. 결국은 그래서 이건희가 골목에 떡볶이집까지 장악하게 된 뭐 이러한 책들도 나와 있죠. 저 어이없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거를 지시하는 일본이나 미국이나 일본에는 도심에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아파트 단지에 대형마트가 들어올 수 없어요. 그리고 들어오더라도 큰 게 이렇게 마트 들어오더라도 품목이 제한되어 있고 이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슨 뭐 아파트만 조금 있으면은 그 대형 마트가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한 번 주면 다시 쉬는 날도 없어. 다시 이렇게 가지고 올 수가 없는데 이런 걸 또 바로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앞날이 저는 너무 깜깜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번 대선에서도요. 내가 경제 대통령이다 막 이러고 나온 사람들 있을 거잖아 분명히. 뭐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었고 박정희도 뭐 하다 그 경제 신화라는 걸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지금까지도 연명하고 있는 거고 그 따님도 역시 아버지 최대 그 이 경제라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고스란히 뭐 이러면서 막 마치 유훈 막 인 것처럼 이렇게 막 할 거 아닙니까? 근데 한국 경제가 누가 되든 간에 대통령이 박모 씨가 되든 안모 씨가 되든 뭐 문모 씨가 되든 아니면 뭐 제3자가 제4자가 되든 누가 되든 간에 한국 경제가 지금 당장 요 몇 년 사이에 확 이렇게 꼽힐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공약쯤 누구든 그런 얘기하면 그건 일단은 뻥이다라고 먼저 좀 찍고 가고 싶어요. 안타까운 사실은 다음 정부는 상당히 어려운 정부라는 거죠. 네, 위험한 또 금리 거고. 뽑아야 되나요? 예. 그래서 저는 모든 이들이 참 정말 이 비난이 빗발칠 자리이고 지금 청와대라는 곳이 저는 뭐 내년에 6개월을 넘기기 어렵다고 봅니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왜냐면 우리 각하께서는 워낙 낙곰수가 얘기한 거예요. 제가 얘기한 거 아닙니다. 워낙 자기 자신만 아시는 분이다 보니까 모든 걸 다 하셨죠. 모든 걸 다 하셔가지고 청와대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지금 그죠? 그런 상황에서 누가 가더라도 참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근데 저는 실제로 보면 지금까지 역대 정부들이 성장을 내걸고 대선에 출마했는데 요번에는 약간 좀 핀트가 좀 다르죠. 일종의 복지. 민주당의 손 후보께서는 전역이 있는 삶. 그리고 이제 이 새누리당의 박 후보께서는 생애 주기형 맞춤형 복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제시를 하게 되면서 약간의 이제 논조를 좀 틀고 계신 면이 있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있기 때문에 갑자기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죠? 차가 드리프트하게 되면서 미끄러지게 되잖아요. 그 상당 부분 충돌과 이 위험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박근혜 후보 보면 되게 막 뱉는 것 같아요 말을. 그냥 이제 듣기 좋은 소리 그냥 막 해도 어차피 안 지켜도 큰일 난 적이 없거든요. 지금까지 역사를 볼 때 아니 반값 그 사진 보셨죠? 반값 등록금이라고 엄청 크게 써 있는 빨간색 이렇게 뭐 다 써 있는 그런 피켓 앞에서 단상에도 반값 등록금 붙여 있고 뒤에 붙여 있는 데서 박근혜 후보가 연설하는 그것까지 있거든요. 근데 단적인 예로 이명박 정부의 공약을 보더라도 여러분들 기억나시나요? 과학 비즈니스 벨트 조성 사업. 그게 세 번째 중요 공약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하셨죠. 그러니까 그 뒤로 입을 우리 싹 국민들은 깎아버리셨죠. 너무 비단결이야 비단결. 천사표. 어차피 공약은 공약일 뿐이고. 아니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소리 계속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실현 가능성을 보고 한 얘기가 아니니까 아니다 이런 거지. 근데 어려운 자리다. 내년에 이 청와대 자리가 한국 경제를 회생시키는데 대단히 이제 이명박 정부가 해온 뒤치작거리, 또 한국의 독재 정권이 해왔던 이 뒤치작거리를 풀어야 하는 어려운 자리인데, 그래도 회생의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네, 저는 라고 하는데요. 과감하게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암 환자가 있어요. 가급적이면 아프지 않고 입원하지 않고 내일 또 출근해야 되니까 그냥 저 좀 잘 낫게 할 수 있는 약 없나요? 그냥 약 좀 먹고 이렇게 나으면 참 좋겠는데 저는 우리 경제는 그런 부분은 좀 어렵다고 보고요. 수술하셔야 된다. 수술도 여러 번 하셔야 된다. 그래가지고 좀 중환자실에 좀 들어가셔가지고 당분간 회사는 쉬셔야겠다. 근데 이제 또 회사는 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물론 열심히 방안은 내겠지만 전 수술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하나의 완전한 경제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지 않나. 지금 모든 나라들이 이른바 신자유주의, 뭐 이제 시장 개방을 얘기하다가 보호무역으로 돌아서고 있잖아요. 네. 단적인 예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건, 이것만 보더라도 사실상 저는 미국이 예전에는 도요타 리콜 사태를 해가지고 자기네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고 하다가 이제는 삼성 애플 간 특허 분쟁으로 자기네 IT 산업을 살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마당에 아직도 한미동맹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거냐. 예. 뭐 그분들 일어나시라 그래요. 그럼 뭐 서울구치소 방 안에서 한미동맹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시면 되죠. 예. 그분들은 거기서 그렇게 하시라 그러고 우리는 재밌다.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대륙으로, 해양으로 좀 이렇게 뭔가 우리의 민족이 원래 기상이 있지 않습니까? 만주벌판 말을 달리던 예? 그 전사들의 투쟁의 고향이 있잖아요. 대륙으로 가는 거예요. 터지셨네. 말 터지셨어. 이제 끝나가는데 드디어 터지셨어. 저는 곽 박사님 운동권이세요? 저는 뭐 과거적 시점으로 보면 저는 90년대 말씀드렸죠. 건축과 결혼. 아니 그냥 하여튼 윤민석이라는 발음을 들으면 가슴이 욱하는 그런 사람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께서 주장하시는 건 6.15 14선언에 입각한 남북의 그렇죠. 협력을 잘해야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바다를 고집하다가는 빠져 죽어요. 대륙으로 가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도 우리 다음에 한번 모셔서 들어보면 이거를 자세히 해설을 한번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는 차를 갈아타야 된다. 과감하게. 예. 침몰하는 배에서는 뛰어내리는 게 상책이다. 배를 갈아타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요즘에 전 어떤 생각을 하냐면, 외국어를 좀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정권을 못 잡든 되게 어려워질 것 같아서, 외국으로, 저도 얼마나 삶이 답답하면, 저 같은 사람도, 사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삶에 대한 어떤 지혜나 꼼수가 없는 여인은 아니거든요. 어디 가도 잘 먹고 잘 살 그런 스타일인데, 아시죠?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엔 낫지. 사막에서 모래도 팔 수 있는 그런 여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날이 너무 막막해서, 지금까지 그냥 모은 돈으로 인도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한국 음식이라도 떡볶이라도 해서 팔면서 살아야 되나. 이런 답답한 그런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묻지마 범죄 하시는 분들 너무 나쁘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건 너무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이런데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사회 소외계층 정말 나 같은 사람도 대졸자의 뭔가 이제 생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막막한 사회에서 이 사람들은 정말 돌파구가 없다. 근데 이런 사람들을 뭐 사형에 쳐야 된다. 이렇게 몰아붙여가지고는 정말 쥐도 궁지에 물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하잖아요. 그렇게밖에 될 수 없다. 그리고 이 원인은요, 저는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야동이나 게임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고 싶네요. 저는 중요한 거는 이제 이미 몇몇 그런 이제 범죄자들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우리 미래를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범죄의 현상에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실제로. 지금 이 범죄를 행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많은 잠재적 범죄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이 지금 필요하다, 이런 거죠. 그죠. 그리고, 문제는 진짜 큰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처벌하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대도에게는 고개를 숙이고, 네. 소도에게 칼을 들이대는. 그죠. 그래놓고 국민 전반을 지금 아주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도 얘네 안 돼. 치마 짧게 입고 다니면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거고. 국민들의 이 모든 분노를 대도를 향해서 딱 이렇게 지향을 시켜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소도를 까는 걸로. 그죠. 또 하나는 뭐 대학에서도 이번에 이제 금주령 내린다고 하잖아요. 대학에서. 학생들이 범죄라든가 사회 불만 세력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알코올을 대학 축제 때도 주전 못한다 이렇게 기사 나왔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저는 이제 그 술에 대해서 되게 관대한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물론 대학생들이 너무 술을 많이 먹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은 그럼 그것도 누가 만든 겁니까? 대학가 앞에다가 술집
이런 거 막 누가 차리게 해줬으면 그렇죠. 누가 인문학과 멀어지게 만들었으면 누가 그렇게 해놓고서 마지막에 요 말씀만 드릴게요. 이제 이 한국에는 특징적인 사안인데 대학가라고 할 때 주로 술 먹는 데죠. 그리고 서점이 없어요. 예, 노는 데 없니 할 때 뭐 연대 앞에는 뭐가 있고 고대 앞에는 뭐가 있고 이런 식이잖아요. 이게 네. 80년대 접어들면서 예, 도시개발 계획이 변경된 거죠. 그렇죠. 각 대학가 앞에 이렇게 이제 술판으로 멀티플렉스 뭐 학교 안에 뭐 다 지어놓고 밖에 다 지어놓고 뭐 학교 앞에 멀티플렉스 하나 없으면 대학 아니잖아요 요즘.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전두환 정권의 예. 우매화 정치, 그렇죠. 학생운동 말살 정치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왜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 됐나 궁금하시면 전두환한테 가서 가서 물어보세요. 연희동 가서 물어보세요. 연희동에서 잘 가르쳐 주실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뭐 얘기 잘 들었고요. 우리 박정희 판다고 팠는데도 계속 까면 깔수록 놀라운 것들이 계속 있네요. 장기 집권을 해서 할 게 양탄 많아. 까면 까도 계속 나오는군요. 하여튼. 근데 진짜 최면술의 대가인 것 같아요. 네. 이후에 어떻게 그렇게 박근혜 그 선본이나 이런 데서 경제 부문에 대해서 또 아무래도 나름대로 공약을 갖고 올 거예요. 아무리 듣기 좋은 말도 사실은 실현 가능성과 뭐 이게 어느 정도 허황된 거고 어떤 생각에서 꼼수에 나온 건지 이런 것들이 또 봐봐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아무리 그래서 그런 거 하게 되면 또 한번 봤으면 분석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박정희 기념관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이제 그 박정희 경제와 박정희의 성과를 찬양하는 이제 동영상과 이런 거를 이제 계속 상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봤는데, 그걸 보면 진짜 어린애들 모르는 애들은 진짜 눈물을 흘릴 것 같아요. 저런 위인이 우리나라에 있었다니.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예, 정말 좀 성찰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한 부산의 대학생에게. 아니,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인식이. 진짜. 예. 역사를 모르는 거죠. 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아실 수가 있냐면, 이제 그런 것들, 이런 박정희에 대한 찬양, 이런 게 왜 허구이고, 박근혜는 왜 박정희와 깊은 관련이 있는지, 예, 이제 9월 22일 날 한양대에 진보 2011 강연에 라디오 반민특위 공개방송에 오시면 박하연 선생님과 함께 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 오늘 하여튼 감사합니다. 곽동희 박사님. 아유, 죄송합니다. 제가 가진 걸 다 풀어놨어야 되는데 이제 풀려고 하는데 끝나버렸군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시도록 하죠. 그 만주벌판을 달리는 대륙경제 특집으로.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한마디는 속지 말자. 속지 말자. 집단 최면술에서 당장 깨어나자. 깨몽이군요, 깨몽. 예. 감사합니다. 투더코어.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